안녕하세요. 항상 채널 잘 보고 있는 중년의 여성 시청자입니다. 적적할 때나 무료할 때 채널의 영상들을 틀어놓고 사연을 들으며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비슷한 처지였기에 그런 사연들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만 흘러온 사람이 더 드물겠지만 제 인생에는 참 굴곡이 많았어요. 저는 운 좋게도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유복하게 태어났고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 하나 없이 마냥 행복하게만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젊은 시절 무용수셨고 어머니의 공연을 보고 첫눈에 반하신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어머니를 쫓아다니신 끝에 결혼에 성공하셨다고 했어요. 두 분이 결혼하기까지 참 많은 난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려운 집안 출신이셨고 모아놓은 돈도 내세울 만한 조건도 하나 없었어요. 그에 반해 아버지께서는 번듯한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전교 1, 2등을 도맡아 하셨고 대학까지 명문학교로 입학하셨어요. 그야말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이었고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께 어울리는 짝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좋은 집안의 아가씨들과 수도 없이 선을 봤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여자들을 전부 다 퇴짜 놓으셨어요. 그렇게 친할머니께서 소개시켜주신 좋은 조건의 여자들을 다 마다하고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것이 어머니였던 것이죠.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어머니를 반반한 낯짝 하나로 남자 꼬시는 년이라며 무시하셨고 두 분의 결혼을 결사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가 아니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겠다 못을 박았고 결국 아버지의 고집에 못 이기신 친할머니께서 백기를 드시면서 두 분은 부부가 되셨어요. 결혼 후로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무용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서 아버지를 내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은 저와 언니, 딸 둘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셨어요. 물론 친할머님께서는 여전히 어머니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탐탁치 않아 하신 데에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사실도 컸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언제나 남자가 있어야 집안의 기둥이 바로 선다며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 어머니를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저를 낳으신 후로 자궁이 약해져 임신을 하시지 못하는 몸이 되었고 친할머니께서는 그 뒤로 저희 가족과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셨어요. 비록 시댁 식구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아주 돈독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하고 다정한 가족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참 행복했던 기억들 뿐입니다. 사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 들어오시면서도 저와 언니의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내조하셨고 언제나 저희에게 다정하고 인자하신 분이었습니다. 저와 2살 터울의 언니는 어머니를 쏙 빼닮아 어렸을 적부터 예쁜 외모를 자랑했어요. 전해 들은 얘기로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무슨 신생아가 이렇게 또렷하고 예쁘게 생겼냐며 병원 간호사들마저 요란하게 난리를 떨었다고 했습니다. 긴 피부에 커다란 눈, 똑 떨어진 버선 코에 가지런한 치아까지. 제가 봐도 언니는 배우처럼 예뻤어요. 그에 반해 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를 닮아 어두운 피부에 쌍꺼풀 없는 작은 눈을 가지고 태어나 언니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 학교 친구들은 그런 저를 놀리고는 했어요. 너희 언니랑 엄마는 예쁘던데 너는 어디서 주워온 아이 아니냐고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지금은 그런 말 따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어린 마음에 그런 말들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저를 이렇게 못생기게 낳아준 어머니도 밉고 나와는 다르게 예쁘장한 인형 같은 언니도 밉고 비교적 못난 외모를 물려주신 아버지도 원망스럽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언니와 저의 외모는 차이가 심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예쁜 언니에게 열등감을 심하게 느꼈어요. 어머니를 똑 닮아 길쭉하고 늘씬했던 언니는 무용을 시작했고 그에 반해 예체능에 특출난 재능이 없던 저는 공부를 지독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얼굴도 못나고 재능도 없는 제가 언니와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히도 공부머리는 좀 있었는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따라왔고 중학교 내내 전교권의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언니는 각종 무용 콩쿠르에 나가 매번 상을 타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을 내서 공부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외모가 언니보다 조금 못났다고 해서 예체능에 재능이 없고 공부를 좀 못한다 해서 부모님께서 저를 미워하시거나 홀대하셨을 리가 없는데 그때는 왜 그리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적이 떨어지거나 부모님께 못난 모습을 보이면 마음이 불안해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강박증이 생겼던 것이죠. 그즈음 아버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항상 화목했던 저희 집안도 점점 분위기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언니는 무용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새로운 의상을 맞춰야 했어요. 의상 가격만 해도 한 벌에 꽤나 큰 돈이 들어갔고 무용 레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날이 갈수록 한숨이 늘어가셨어요. 두 분 다 저희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하셨지만 낯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해 강남에 살던 저희 가족은 아파트를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라 애써 밝게 말씀하셨지만 언니와 저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가세가 이미 많이 기울어졌다는 사실을요. 예술대학교의 무용과에 진학하려던 언니는 결국 무용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언니의 꿈을 이뤄주고 싶어 하셨지만 언니는 완강했어요. 무용 말고 다른 길을 찾겠노라고요. 이제 무용은 할 만큼 해봤으니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언니의 말을 가족 중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언니가 계속해서 무용을 한다면 다른 가족들이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언니는 지방의 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했고 저 또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죽을 똥 살 똥 공부에 매진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회사가 잠깐 어려워진 것뿐이라며 곧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사업은 잘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전 말싸움 한번 하시지 않으시던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하시기도 하고 늦은 새벽 아버지 혼자서 부엌 테이블에 앉아 술을 드시기도 했어요.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하고 고독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늦은 시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늦은 시간에 홀로 하교를 하는 제가 걱정되어 연락을 하시곤 했기에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께서는 몹시 경황 없는 목소리로 제게 어디냐 물어오셨고 의아함을 느끼며 집 앞이라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서둘러서 집에 들어오라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병원인가 싶어 왜 병원에 가야 하냐 물으니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가셨다고 하더군요. 순간 상황이 이해가 잘 가지 않았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고 아버지께서는 응급수술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차가 앞서가던 아버지의 차를 들이박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잃지 않으셨지만 사고 이후로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당연히 위태롭던 사업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간신히 유지되고 있던 저희 집안도 가파르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일들이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금방이라도 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일어나 언제 아프셨냐는 듯 예전처럼 멀쩡히 걸어다니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전 회사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이리저리 손을 벌려놓았던 일들이 빚더미가 되어 저희에게 돌아왔습니다. 언니는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한평생 집에서 저희를 돌보며 살림만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바깥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더 열심히 공부에 매달렸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액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록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목표로 하던 대학에 입학했지만 맘 편히 공부에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사이에 이사를 한 번 더 했어요. 아버지가 입원해 계시던 병원과 가까운 빌라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살게 된 빌라는 참 낡고 좁았어요. 어머니도 언니도 저도 셋 다 짐을 풀며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되는 불행과 힘든 현실에 저희 가족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어요. 언니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이면 가끔 서랍장에서 예전에 입던 무용복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엄마를 닮아 언니는 참 재능 있는 무용수였어요. 무대 위에서 예쁜 옷들을 입고 긴 팔다리를 움직이며 우아하게 춤추는 언니는 참 반짝여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용을 그만둔 언니는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다 잊은 척했지만 어머니와 저 둘 다 언니가 밤마다 무용복을 끌어안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또한 젊은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과 가족들 탓에 꿈을 포기하셨던 분이었기에 그런 언니의 심정에 절절히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랬기에 더욱더 가슴이 아프셨을 거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슴이 아프다 한들 현실의 벽은 높았고 빚은 갚아도 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도 항상 저와 언니를 긍정적으로 다독여주시려 노력하던 어머니께서도 한계에 다다르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언니에게는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기에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신 이후로 친할머니께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괴롭혀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 남편 잡아먹을 년인 줄 알았다. 너 때문에 불쌍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다. 아들 하나 못 낳고 쓸모도 없는 딸년들만 줄줄이 낳아대더니 이제는 우리 아들 목숨까지 뺏어가려 하냐며 온갖 쌍욕을 쏟아내시고 심지어 아버지가 계시는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신 적도 있었습니다. 저 괴물 같은 년한테 우리 아들을 맡겼다가는 이대로 장례 치르게 생겼으니 본인이 데려가시겠다며 난리를 피우는 통에 병원이 뒤집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머리채도 뜯기고 뺨도 맞고 오죽하면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말릴 정도였다고 했으니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저는 친할머니께 아무런 애정도 존경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폐악질을 하시는 모습을 봤다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친할머니께서도 쓸모도 없는 딸년들이라며 저와 언니를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으셨어요. 친할머니 눈에는 저희 자매와 어머니가 본인의 소중한 외동아들을 뺏어간 잡년들 정도로밖에 보이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 친할머니의 폐악질까지 더해지니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셨어요. 고왔던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잘 관리되었던 결 좋은 머릿결은 수분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보기 좋았던 미소와 언제나 기품이 흘러넘쳤던 태도도 다 옛말이었어요. 예쁘장하기로 유명했던 언니도 외모를 가꿀 겨를이 없다 보니 평범한 여자처럼 변해가더군요. 그 즈음 언니는 살기 힘들다, 다 포기하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들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그저 습관처럼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에는 저도 너무나 지쳐 있었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듣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에 애써 모른 척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쓰러지신 지 2년이 흘러가던 어느 겨울날 언니는 저희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언니가 다니던 회사 건물 옥상에서 몸을 던졌어요. 병원으로 실려가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언니는 유서 한 장 남겨놓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니께서는 실신할 때까지 우시다 깨어나시면 또 울고 실신하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언니와 생전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는 아주 평범한 말이었어요. 오늘도 야근하냐, 저녁은 먹었냐,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외식하러 나가자, 언니가 좋아하는 생선을 먹으러 가자 말했고 언니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나눠놓고 그날 밤 회사 건물에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참 믿기지가 않더군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그래도 언니 곁에는 저와 어머니가 남아있는데 남은 가족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라고, 어떻게 버티라고. 언니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어요. 어렸을 적부터 언니는 언제나 제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린 제 눈에 언니는 항상 예쁘고 사랑스럽고 멋있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언니를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죽을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도 전부 언니와 비교해서 더 못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집안이 기울어지며 언니가 무용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안타깝긴 했지만 저는 솔직히 언니의 심정에 깊게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무용 말고도 다른 길이 많고 제가 생각하는 언니는 다른 일들도 전부 잘해낼 것 같은 팔방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용을 그만둔 언니가
그렇게까지 비참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습관처럼 했던 말들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것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남들도 다 이 정도는 힘들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이 모두 걱정할 만큼 정말 쉬지 않고 우셨어요. 옆에서 하루 종일 곡소리를 듣고 있으니 오히려 저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당시에는 언니가 제 곁을 떠나서 슬픈 마음보다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지, 본인이 떠나고 나면 남의 가족들의 심정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지, 어머니께서는 언니가 쓰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언니가 무용 콩쿠르에 나갈 때 입던 옷들을 전부 꺼내놓고 방에 걸어놓으셨습니다. 전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나 불편했어요. 언니가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은 저 또한 마찬가지였지만 어머니께서 언니의 흔적을 붙잡고 놓지 못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리더라고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 어머니는 더더욱 폐인처럼 변하셨습니다. 일도 전부 그만두시고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의식 없는 아버지 곁을 지키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침대 앞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언니가 무용 콩쿠르에 나가 상을 타왔던 일들, 제가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해 당당히 시험지를 들고 왔던 날, 가족 모두가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던 기억,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면서 답답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언니가 본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시면서 저희 가족의 가장은 제가 되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했어요. 벌이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당장 일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무렵부터 몹시 심약해지셨고 자주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전 더 단단해져야만 했고,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 점점 무뎌져 갔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것이 그 즈음이었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 거래처의 직원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얼굴을 몇 번 마주하니 자연스레 안면을 트게 되었고 가벼운 인사 정도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남편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남자의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한가롭게 연애하며 개인 시간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스스로도 딱히 연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어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저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제 어려운 집안 사정을 다 알면서도 저와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리저리 따질 것도 없었고 언젠가 결혼은 해야겠다 막연히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사람을 잘 만났다 생각했어요. 남편은 위로 누나가 셋인 막내 아들이었는데 누나들은 모두 결혼에 독립했고 혼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이 고등학생이었던 시절 병마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어도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끔찍이 아끼시겠다 싶었는데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남편은 누나 셋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애지중지 왕자님 취급을 받으며 자랐고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친할머니처럼 딸보다는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자식을 넷이나 낳으셨고 차별을 많이 하며 키우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시댁에 찾아갔는데 시누이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길래 남편에게 이유를 물으니 남편은 누나들이 모두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지 오래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연은 모르겠으나 딸들이 모두 어머니를 외면할 정도면 지독하게 차별을 하셨겠구나 싶었어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구박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고 아들이 아닌 딸이라며 면전에서 면박을 당한 적도 있었으니 대충 어떤 느낌이겠거니 예상이 갔습니다. 처음 만나뵌 시어머니께서는 친할머니와 정말 판박이 그 자체였어요. 세상에 그렇게 목소리 크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둘이나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처음 만난 제게 돈은 얼마나 버냐, 집은 있냐, 모아놓은 돈은 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애는 잘 낳을 수 있냐, 몸은 건강하냐 등등 질문 폭탄을 쏟아내더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멋있고 대단한지 일장연설을 하시며 자랑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아들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이런 남자 못 찾는다. 100점 만점에 만점을 줘도 모자란 남편감이다. 아들이 하도 좋다고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준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깝다며 끝도 없이 자랑질을 하시는데 귀가 먹먹할 정도였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보통 본인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을 해대면 민망해서라도 옆에서 말려야 할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도망쳤어야 했는데 제 무덤을 저 스스로 판 것이나 마찬가지죠. 본기가 찬 나이이기도 했고 어차피 남자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했었기에 굳이 결혼을 없거나 까다롭게 굴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은 남편하고 하는 거지 시어머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친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저희 부모님께서 행복하셨던 것처럼 저도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제 예상과는 다르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는 신혼생활을 시댁에서 시작했어요. 당연히 월세집이라도 구해 독립을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일단 시댁에서 지내다 적당한 집이 생기면 나오자는 황당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시집살이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던 저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지만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혀 결국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의 건강이었습니다. 병약하신 시어머니께서 도저히 혼자 지낼 수가 없다며 억지를 부리셨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께서는 그 시대 분치고는 기골도 장대하시고 몹시 건강해 보이시는 편이었어요. 목청도 정말 크고 어딜 가서 병약해 보인다는 말은 절대 듣지 않는 분이셨죠. 혼자 지내기에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셨는데 계속해서 아이같이 떼를 쓰시니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럴 거면 나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 우리 어머니도 몸 병약하시다. 잔병 치료도 잦으시고 나 없으면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 드시는 분이다. 남편에게 얘기하니 남편은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을 모시고 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되고 장모님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따져 물으니 예로부터 원래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고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시집살이 하는 여자는 많아도 데릴 사위가 어디 흔하냐며 억지 부리지 말라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적당한 집 구할 때까지 잠깐만 같이 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냐며 적반하장으로 구는데 다시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몇 번 더 대화를 시도하다 어차피 말이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서 결국 남편 말대로 시댁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시작된 시집살이는 말하지 않아도 대충 예상이 가시겠죠. 그 집에서 보낸 1년여의 시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매사에 너무나 모순적인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항상 완벽한 며느리가 되길 바라셨어요. 회사에 다니면서 돈도 벌어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 맞다나 밥값도 하고 집안일도 흠잡을 곳 없이 해내길 바라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밥을 차리고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녁밥을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설거지, 빨래, 청소, 온갖 집안일은 전부 저 혼자 도맡아 하고 그 와중에 남편이 다음날 입고 나갈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골라 정갈하게 다려놓고 걸어놓기까지 시켰어요. 원래는 시어머니께서 다 하시던 일인데 이제 결혼했으니 아내가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에게 떠넘기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지 노예가 된 건 아니지 않냐며 남편이나 저나 둘 다 똑같이 직장에 다니는데 왜 저 혼자만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께서는 길길이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여자가 남자랑 같은 선에 맘먹으려 드냐며 아무리 바깥일이 힘들기로서니 아내가 되어서 남편 밥도 안 챙기고 옷도 안 다려놓으면 무슨 쓸모가 있냐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럼 원하시는 대로 회사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내조만 하겠다 하니 그건 또 안 된다 하시며 어디서 본인 아들한테 빌부터 살려 하냐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성을 내셨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데 어떻게 하든 시어머니의 입맛에 완벽히 맞출 순 없으니 매일같이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중간에서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친할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전부 아버지 덕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지독한 마마보이였어요. 마마보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말 그대로 나이를 먹고도 엄마 차는 소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남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워낙 연애를 짧게 하기도 했고 남편이란 사람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로 결혼을 했기에 그 정도로 마마보이일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시어머니께서 전부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셨다는데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혼자서 할 줄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얼마나 예쁨 받으며 자랐으면 이 정도로 생활력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 기가 찰 지경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본인 속옷 한번 빨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30이 넘는 나이에 설거지 한번 해본 적이 없었고 식탁에 생선이 올라오면 항상 시어머니께서 남편의 생선을 발라주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했고요. 솔직히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30이 넘는 아들의 반찬을 일일이 발라주고 챙겨주는 행동은 좀 징그럽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매운 것을 잘 못 먹는 편인데 매운 음식이 반찬인 날에는 시어머니께서 그 반찬을 일일이 물에 씻어서 남편 밥그릇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처음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 경악을 했어요. 무슨 5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평생을 저렇게 자라왔으니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시어머니께서 매사에 모순적으로 행동하셨다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일에 항상 너그럽고 관대하시면서 제가 하는 일에는 그렇게 깐깐하고 까다로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안일이 그랬어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회사에 다니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놓치는 부분도 많고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매 끼니마다 반찬을 그때그때 만들어 밥상에 올리길 바라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끓여놓고 소분해뒀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때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방금 끓인 국이 아니면 드시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럼 드시지 말라고 국을 확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그랬다가는 뒷일이 걱정이라 속으로만 삭혀냈습니다. 요리뿐만 아니라 청소나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도였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매일 트집을 잡으시며 청소기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빨래에서 쉰냄새가 난다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고 괜히 일을 2번씩 시키셨어요. 남편에게 빨래에서 냄새가 나냐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는데 꼭 시어머니께서만 수건에서 냄새가 난다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결국엔 못 참고 그렇게 제 집안일에 불만이 많으시면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어머님께서 좀 하시라 말씀을 드렸더니 역시나 펄펄 뛰셨습니다. 멀쩡한 며느리 들여놓고 집안이라는 시애미가 어딨냐며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지적질 조금 했다고 그게 그렇게 듣기 싫었냐 화를 내시기에 말싸움하기도 싫고 이제 더는 스트레스 받기도 싫어. 아무튼 이제부터 어머님이 집안일을 다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하는 일에 아무런 불만도 말씀하시지 말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전 당연히 이제부터 불만이 없어지겠거니 했더니 다음날 시어머니께서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잔소리가 하고 싶으셨으면 손수 요리를 해서 며느리 밥까지 차려주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밥상이 조금 이상했어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아무리 아침이라도 밥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며 항상 반찬을 3-4개 이상씩 차려라, 햄 같은 가공식품은 몸에 좋지 않으니 사용하지 말아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잔소리를 하셨는데 식탁 위에 반찬이 다 탄 계란 후라이랑 스팸밖에 없는 거예요. 평소 진밥이 좋으시다며 어쩌다 밥이 좀 고슬하게 된 날에는 물 양을 정확하게 맞춰라, 이런 간단한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시집올 생각을 했냐 난리를 떠시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밥은 과장 좀 보태서 거의 돌 수준으로 딱딱했어요. 시어머니 스스로도 밥상이 부족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 오랜만에 요리를 하려니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라 묻지도 않은 변명을 줄줄 쏟아내시는데 눈치 없는 남편은 밥상이 이게 뭐냐, 이런 걸 먹고 무슨 힘을 내서 출근을 하라는 거냐 투정을 부렸고 티는 내지 않았지만 고소하더라고요. 남편 말이면 껌뻑 죽는 시어머니께서 차마 저한테 화내셨던 것처럼 언성을 높이진 못하시고 아침부터 어떻게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하냐며 원래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거라 평소라면 절대 하시지 않은 말들을 하셨어요. 어머니, 스팸 같은 건 몸에 안 좋은데 왜 이런 걸 밥상에 올리셨어요? 전 너무 짜서 못 먹겠네요. 평소에 어머니께서 하도 가공식품 하시기에 이런 건 입에도 안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꼴이 시어 스팸 이야기를 꺼내니 또 열을 내시면서 네가 지금 어디 시애미가 차려준 밥상에 트집을 잡냐 빽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건 몸에 안 좋아서 그렇죠. 게다가 반찬이 2개가 다잖아요. 이 사람 국 없으면 밥 안 먹는 거 모르세요? 이거 먹고 어디 회사 가서 힘이나 쓰겠어요? 남편 얘기를 꺼내니 시어머니께서는 또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이럴 때만큼은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에 맞다며 엄마가 먼저 사과하고 잘 풀어라. 난 와이프가 차려주는 밥이 먹고 싶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편안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아침에 당한 수모 때문인지 장을 한가득 봐오셔서 진수성찬을 차리셨더라고요. 잡채에 갈비찜에 무슨 생일날도 아니고 상다리가 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요리가 맛이 좀 이상한데? 엄마 원래 이렇게 요리를 못했던가? 잡채는 짜고 갈비찜은 완전 다 탔는데?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께서 차리신 음식들은 완전히 빛 좋은 게살구였어요. 요리 실력이 썩 좋지 못하시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맛이 없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께 한동안 제 요리를 먹다 보니 입맛이 거기에 적응을 한 것 같다며 도저히 맛없어서 못 먹겠다 짜증을 내고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제 요리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며 잔소리를 하시더니 정작 본인이 한 요리들은 제가 차린 것만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안일을 놓고 벌어진 시어머니와 저의 싸움 아닌 싸움은 결국 제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귀를 따갑게 만들던 잔소리가 싹 사라지니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매일같이 회사 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편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3명이 살기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일이 터졌어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 중 한 명이 이혼을 하게 되어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연을 끊고 살았다더니 막상 갈 곳이 없으니 친정을 찾아나 보더라고요. 솔직히 그 모습이 썩 보기 좋진 않았어요. 성질이 불같은 시어머니 밑에서 차별받으며 힘들게 큰 건 알겠는데 본인이 인연을 끊고 나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평생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본인 힘들다고 얼굴에 철판 깔고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 모순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시누이가 돌아오면서 저와 남편은 미루고 미뤘던 독립을 하게 되었고 그 점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댁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나왔어요. 시댁과의 거리가 도보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에 시댁과 왕래가 아주 끊긴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따로 살기 시작하니 얼굴 볼 일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저와 남편에게만 쏟아지던 시어머니의 관심과 잔소리가 시누이에게 분산되니 싸울 일도 줄어들었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면 전에는 드리지 않던 용돈을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로 나가 사니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시누이는 마땅한 수입이 없던 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평범한 월급쟁이라 많이는 챙겨드리지 못하고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솔직히 전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따로 돈을 보내드리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매달 시댁에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께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있던 터라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가 몹시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 깨어나셨다. 사고가 난 지 거의 5년 만의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 아버지가 깨어나시리란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식물인간 상태로 일정 기간이 넘어가면 다시 정신을 회복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기적적으로 눈을 뜨더라도 멀쩡한 상태로 눈을 뜨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며 언젠가는 결국 이대로 돌아가시겠지. 그런 생각을 자연스레 가지게 되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정말 기적처럼 정신을 온전히 회복하셨어요. 오랜 기간 누워 계셨던 탓에 신체적인 능력은 많이 떨어지셨지만 의사소통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언니 소식을 전해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어요. 병실이 온통 눈물바다가 되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아주 오랜만에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신 뒤로 한동안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일 하랴 집안일 하랴 병원 들락날락거리며 아버지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를 돕기도 하고 병원 비며 처리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시댁에 전해드리니 시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은 그래서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이고 다니는 거냐? 였어요. 아직도 그 한마디가 생생히 기억나요. 그렇지 않아도 정없는 사이였지만 그 말을 들으니 티끌만큼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가 안 섞인 사이라지만 그래도 며느리고 한 식구인데 시어머니께 저는
그저 본인 아들 뒷바라지하고 내조하는 여자에 불과한 존재 같았어요. 아버지께서는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긴 하셨지만 점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지셨어요. 아무래도 오래 병상에 누워 계시다 보니 신체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곁에서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멀쩡하시던 정신 상태마저 다시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멀쩡히 눈을 뜨셨던 게 기적 같은 일이었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마음이 참 쓰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잠깐이라도 눈을 떴던 것이 어디냐며 본인은 이 정도로도 만족한다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쾌차하셔서 멀쩡히 일어나시면 정말 그것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애초에 큰 기대가 없던 상태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한 후 남편 밥을 차려주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비교적 정신이 말짱해 보이셨고 제게 서류 봉투 같은 것을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냐 물으니 제게 줄 것이 있다며 열어보라 하시더라고요. 강남에 건물이 한 채 있다. 어차피 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게 미리 증여해 주마. 나 죽고 나거든 네 엄마 잘 챙기고. 그동안 고생만 시켜서 정말 미안하다. 알고 보니 빈털터리가 된 줄 알았던 아버지 앞으로 강남에 큰 건물이 한 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설명하자면 복잡하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빚쟁이들에게 압류되거나 나라에 빼앗기지 않고 지금까지 온전히 명의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어머니 그리고 언니가 뼈 빠지게 일해 빚을 다 갚은 탓도 컸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는데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몹시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든 생각은 이 사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알리는 것이 맞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도저히 예상이 가질 않았어요. 아버지께는 며칠 뒤 상태가 위중해지셔서 다시 중환자실로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네 남편이고 가족들인데 평생 속이고 살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언젠간 알게 될 사실이니 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지금 당장은 숨길 수 있어도 언젠가는 밝혀질 사실이니 숨겼다가 들키는 것보다는 제 입으로 말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강남의 건물을 증여받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불이 나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놀라실 것이라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게 한달음에 집에 찾아오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강남에 그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본인들을 속일 수 있었냐며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께 저도 아버지께서 강남에 건물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증여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알면서도 속인 게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는 듯 했습니다. 강남 건물이면 월세만 해도 장난이 아니겠네. 그동안 속인 게 괘씸해서라도 돈을 더 받아야겠으니 앞으로 한 달에 500만 원씩 보내라. 시어머니께서는 마치 제게 돈을 맡겨놓기라도 하셨다는 듯 당당하게 용돈을 요구하셨어요. 그것도 한 달에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요. 물론 시어머니 말씀대로 강남의 건물에서 월세가 많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렇다 해서 제가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의 금액을 올려드릴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시어머니께서 왜 이렇게까지 지금껏 속았다며 억울해하시고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지금껏 저를 가족은커녕 거의 밥해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가정부 마냥 대하셨고 아버지께서 깨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이 남편 걱정이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껏 제가 시어머니께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당연히 저도 시어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하지도 않았고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은 일말의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저희 가족을 냉대하고 모른 채 하더니 뜯어먹을 것이 생기니 당연히 본인들 목도 있지 않겠냐며 뻔뻔하게 구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100만 원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해요. 애초에 저희 아버지께서 주신 건물에서 나오는 돈을 왜 어머님이 가져가시려 해요? 무슨 자격으로요? 뭐야? 이것이 지금까지 시애미를 속여먹은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그렇게 못하겠으면 이혼을 하든가. 어머니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저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랑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 더는 필요 없어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 얘기를 꺼내면 제가 빌빌 길 줄이라도 아셨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당혹스러운 반응이셨어요. 남편은 무슨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하냐며 이제 돈도 많이 들어올 텐데 용돈 좀 올려드리는 게 뭐 그리 어렵냐고 난리냐 꼴값을 떨어대고 둘 다 너무 지긋지긋해서 꼴도 보기 싫어 그대로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뭐하러 지금까지 저 꼴을 다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간만에 편안한 밤을 보내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우리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물으니 글쎄 어머니께서 본인이 아들 결혼을 잘못 시켜서 아들 인생을 망쳤다며 어젯밤에 약을 먹고 죽어버리겠다 난동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면제를 한가득 먹고 병원으로 실려가 위세척을 받으셨다는데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위세척을 받고 누워있다던 시어머니는 병원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보니 너무나 당혹스러운 목소리로 벌써 병원에 도착했냐. 실은 아까 어머니 모시고 퇴원해서 집에 가는 길이다.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그 꼴을 보니 딱 알겠더라고요. 전부 다 거짓말이구나. 나보고 죄책감을 좀 느껴보라고 생쇼를 한 거구나 하고요.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저희 언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벌인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부 어머니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면 분명 제가 반성하고 돌아올 것이라 말했다고 속 뒤집어지는 소리를 했습니다. 솔직히 어제는 홧김에 이혼 얘기를 꺼냈던 것이었지만 이런 일까지 당하고 나니 정말 더 이상은 도저히 이 사람들이랑 가족처럼 살기 어렵겠다 싶었어요.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 길로 어머니를 찾아가 이혼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를 말리려 하시던 어머니께서도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서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연을 끊어야 한다며 노발대발하셨어요. 그동안 어찌나 참고 살았는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인간들이었지만 그동안 당해온 세월이 억울해 도저히 그냥은 이혼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결국 변호사를 찾아가 소장까지 썼고 지금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당연히 상황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를 가정부처럼 부려먹은 것, 제게 막말을 쏟아내며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며 금전적으로 협박한 것까지. 겨우 위자료 몇 푼 받는다고 제가 그동안 당했던 서름이 풀리진 않겠지만 그거라도 받아야 속이 좀 시원해질 것 같아요. 얼마 뒤면 지긋지긋한 소송도 곧 끝이 나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던 아버지께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사실상 이제는 정말 거의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도 믿기지 않는 수준이라며 2번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셔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 건 아니지만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수준입니다. 아버지께서 퇴원하시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부모님과 함께 병원 근처에서 셋이서 살 생각이에요. 이렇게 가족이 다시 모여 살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참 묘한 감정입니다. 물론 언니가 곁에 없기에 모든 가족이 완벽하게 재회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야 언니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언니가 세상을 막 떠났을 때는 이별을 슬퍼할 새도 없이 현실을 살아가느라 언니의 죽음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놓고 꺼내볼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슬픈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와 어머니를 두고 먼저 떠나버린 언니가 마냥 원망스럽기만 했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에서야 언니가 참 그립고 보고 싶고 언니를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아린 기분이 듭니다. 동생인 제가 이 정도인데 부모님께서는 심정이 어떠시겠어요? 가슴이 정말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심정이시겠죠.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더 밝고 씩씩하게 부모님을 모시고 지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앞날이 조금 막막해질 때도 있지만 제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힘내려고요. 구질구질한 전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한번 사는 인생 더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죽는 심정으로 견디다가 이제 겨우 살구멍을 찾은 4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어요. 원체 유복하고 편하지 않던 삶인데 결혼으로 도망쳤다가 이런 벌을 받게 된 걸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결혼에 부정적인 부모님을 만나 꼭 결혼은 안 해도 된다는 소리를 입버릇처럼 듣고 자랐어요. 근데 전 청개구리라 듣기 싫었고요. 결혼 같은 거 그냥 하지 마.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살면 인생이 지옥이고 엉망진창 되는 거야. 엄마, 그런 소리 좀 아빠 듣는 데서 하지 마. 왜 또 굳이 싸우려고 일을 벌여? 내가 틀린 소리 했어? 네 엄마 사는 거 봐라. 결혼만 안 했어도 너만 안 태어났어도 이 궁상은 안 떨고 살았어. 뭐가 어쩌고 저째? 이 여자가 정말 당신 좋을 말할 때 입 안 다물어? 이런 분위기 안에 갇혀 있으니 제 정서가 좋을 리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은 더더욱 부정적인 가치관을 갖게 됐어요. 언니, 난 그냥 엄마 아빠 말 듣고 결혼 안 하려고. 결혼 안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부터 살아야지. 본인들이 하지 말랬으니까 말 들을 거야. 과연 여동생과 저 둘 중 누가 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자녀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바람들과 달리 결혼을 했답니다. 원래 결혼은 사기란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전 진짜 그런 상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엄마만 혼자 계셔서 좀 적적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들끼리 잘 뭉치거든. 자기는 자매만 있고 우리 집은 형제들만 있으니 이것도 참 신기한 우연이다. 그치? 그러게 우리 엄마도 아들 생긴다고 좋아하시더라. 옛날부터 아들 타령에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 어머니도 나 이뻐해 주시니까 좋아. 저희 어머니는 결혼 초반은 저한테 특별히 바라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종교 강요가 있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난 네가 성당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동안 종교생활 아무것도 안 했으면 이번에 해보고 열심히 다니면 되지. 어머니, 전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아서요. 아직 어디 신을 믿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 근데 난 우리 정훈이랑 네 시동생 평생 성당 다니며 키웠어요. 며느리도 같은 뜻으로 맞을 생각이었는데 네 마음이 편하길 기다려봐야지. 처음엔 이렇게 풀어주시는 듯 했지만 이건 제 큰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엄마랑 아빠는 제가 시집 잘 갔다고 생각하셨답니다. 두 분이 이런 표현은 절대 하는 편이 아니고 여동생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예요. 엄마, 그래도 어디 가면 언니 자랑하고 다녀. 돈 있고 건물 있는 홀 시어머니는 시집 갔는데 이쁨 받고 편하게 산다고. 요즘 같은 세상에 서울 신혼집 40평대 얻는 며느리가 어디냐고 말이야. 와, 엄마가 내 칭찬을 다 하고 다니네. 그래, 난 옛날부터 엄마 아빠처럼 1,000원 한 장에 궁상 떨며 살기 싫었어. 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그거야 언니 마음인데 너무 그런 얘기 엄마한테 다 하지 마. 나까지 빨리 시집 가라고 한단 말이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 결혼 생활은 무던하게 흐르는 듯 했는데요. 첫 아기가 생기고 난 뒤부턴 어머님 변하시더군요. 그것도 오래 참은 거라면서요. 나는 우리 서율이 태어날 때까지만 참았어. 주변에 보니까 며느리랑 뜻 맞으려면 그때까진 참으라고 하더라. 내 속이 진짜 속이 아니었다. 네? 어머니, 근데 저는 정말 성당 안 다닐 거예요. 지금 남편이랑 같이 애기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정한 날짜마다 같이 가기만 하면 돼. 가서 애도 봐주고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앓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그간 말도 못하고 입 닫고 답답하게 살았는지 아니? 어머니는 이때 아주 완강하게 의사를 표현하셨고 저도 사실 이 무렵에 어머니 도움이 필요한 터라 참았어요. 왜냐면 아기를 낳았고 당장 조리도 해야 되는데 친정에선 도움을 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따로 돈 들여서 도우미를 보내주셨어요. 나처럼 이렇게 며느리 대우해주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전지에 둘러봐도 찾기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다가 너 잘 되라고, 너 복 빌어주게 성당도 다니자고 하고, 유정이 너는 시댁 잘 만난 줄 알아. 하지만 저는 점점 늘어가는 자잘한 요구들이 불편해졌어요. 당연히 이 무렵에 남편이랑도 얘기했지만 별로 시원치 않았어요. 성당 가는 게 뭐가 힘들어. 당신은 다른 종교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잖아. 그냥 가자고 하시면 잠깐 왔다 갔다 하면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지.
몇 번 갔지만 나보고 받으라고 하시는 교육만 몇 갠데 왜 자꾸 그런데 나를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야. 자기야, 말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당신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니. 우리 엄마가 아주 이상한 사람처럼 들리잖아. 그럼 아니야? 우리나라는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나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시는 건 싫어. 결국 이처럼 고부 갈등은 부부 갈등이 돼버렸어요. 저와 남편도 사이가 막 무탈한 건 아니고 육아 관련해서 둘이 다툴 때가 좀 있었거든요. 역시나 남편은 이 부분에서도 저랑 자꾸 반대 의견을 내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는 거고 교육하는데 시간 많이 안 써도 돼. 내가 애기 봐주면 되잖아. 그런 사소한 걸로 자꾸 엄마랑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지 마. 내가 장모님이랑 그럼 좋겠어. 뭐? 우리 엄마가 언제 나서서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어? 우리 집은 아무것도 강요 안 해. 어머니가 저렇게 일방적이신 거지. 하지만 남편은 여기서 본인도 내심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내보이더군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친정에 말하기 창피해서 참아봤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말까진 하기 싫었는데 당신이 그런 식으로 비교하면 나도 말해야지. 우리 엄만 노후를 끌어다가 우리 집도 사주고 서율이 태어나고 용돈이랑 애기 옷까지 사주시잖아. 그러니 엄마도 할 말이 많은 거지. 지금 돈을 이유로 들어서 날 궁지에 모는 거야? 우리 친정은 돈 되는 거 없으니까 어머니 말 들으라 이거지? 마음대로 생각해. 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남편은 이렇게 말을 던져놓고 뒤로 빠지는 편이었고 애가 태어나고 우린 더더욱 더 자주 다투게 됐어요. 거기에 어머니까지 성당 강요에 혈안이 되어서는 제 정서는 조금씩 나빠지게 됐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댁인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됐어요. 저보다 더 무뚝뚝한 성향이지만 직업은 아주 좋은 동서가 나타났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꽤나 자랑을 하셨어요. 아마 저한테 감정이 있어서 더 그랬나 봐요. 여기 우리 새로 만난 둘째 며느리 영미야. 승현이가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아주 괜찮은 아가씨를 데려왔지. 지금 검사로 일하고 있대. 얼른 이리 가까이 와서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너스를 떠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와, 우리 집에 검사가 들어오다니 대박이다. 승현이 덕을 내가 이렇게 보네. 이러면서 다들 반기는 분위기였고 저도 그럭저럭 환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저랑 다른 게 있다면 동서는 확실히 좋은 직업이라 그랬던 걸까요? 딱히 종교 강요도 받는 것 같지 않고 시댁과 신혼집 거리도 아주 멀었답니다. 이 부분은 남편이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해서 알았어요. 승현이랑 재수씨네는 자기들이 집 얻어서 살고 있어. 알다시피 재수씨 능력도 괜찮고 처가도 잘 사는 편이라던데. 집은 남자만 왜 다 하냐면서 자기도 보태겠다고 했대. 그래. 대단하네. 그래. 능력 있으면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맞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새삼 남편이 절 비꼬는 듯한 분위기에 져버린 것 같아서 속상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어머니랑 사이가 나빠지니 어째 점점 저한테도 빈정대기도 하고 묘하게 한숨을 쉬어대곤 했어요. 승현이 저 녀석 어릴 때부터 여자들 똑똑하게 잘 만나고 다니더니 장가도 제대로 잘 갔어. 막판은 저렇게 건실하고 집안 좋은 재수씨를 들이네. 처가에서 그렇게 툭 하면 부르고 용돈도 주고 그런데. 얼씨구, 그런 당신도 어머니한테 용돈 받잖아. 장모님 용돈까지 추가로 더 받고 싶은 거야? 나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버는 돈 죄다 와이프한테 줘버리고 애기랑 와이프는 신나게 쓰고 난 내 용돈 20만 원으로 살잖아. 남편은 본인 급여 400에서 용돈 20을 엄청나게 탓하면서 짜증을 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이 또한 무시당했어요. 월급 400에서 당신 용돈 20만 원인 게 누가 들으면 그 380을 마누라가 먹고 노느라 다 쓰는 줄 알겠다. 내 용돈은 5만 원도 안 돼. 지하철 타거나 커피값 간신히 내는 정도야. 지인들이랑 밖에서 밥 먹어본 적도 없어. 당신만 희생해? 그니까 왜 엄마한테 나간다고 대들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어? 엄마도 화나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나가 살라고 집 비우라고 난리지. 이 말처럼 전 어머니랑 대판하게 됐거든요. 몇 번 성당 가자고 하시는 거 맞춰들었더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따라가길 원하셨어요. 그러다가 더 확장되어 생전 저는 경험도 안 해본 제사도 늘리시더라고요.
애들 아빠 있을 땐 진즉 이렇게 다 하다가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빼놨었어요. 근데 이제 며느리들도 하나씩 들어왔으니까 다 해야지. 그래,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해. 어머니, 아시다시피 서유리가 이제 돌 지난 잠이라 전 그렇게까진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세우신 제사 계획은 한 명이선 절대로 못해요. 아니, 둘이라도 모자라다고요. 이러니 어머니랑 저는 점점 뾰족해져서 아기가 예민해져서 우는데도 계속 싸운 거예요. 너는 어쩜 그렇게 맨날 안 되는 것만 얘기하니? 시어머니 얘기 다 들어보지도 않고 맨날 무작정 탁탁 잘라버리더라. 그렇게 전부 네 마음대로 하고 살 거면 왜 결혼했어?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전 자르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됐어. 나도 이제 마냥 네 기분에만 다 맞춰주며 살진 못하겠다. 성당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래도 다 싫다고 하고 네 뜻대로 해주마. 대신 니들 능력대로 살아. 나 그 집도 팔아버릴 테니까 새로 알아봐라. 네? 어머니,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떡해요. 저랑 남편이랑 서유리는 어디 가라고요. 니들 거처를 왜 나한테 물어? 니들 능력껏 잘 살겠다며. 받기만 하고 너는 줄 줄을 모르니 그거 보면서 속 터지기 싫어. 노인네를 바보로 하니? 아니, 그럼 당장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 가족 갈 데도 없는데 이게 그렇게 분풀이로 결정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니는 얘기를 끊어버리셨어요. 화가 난다면서 곧장 가방을 들쳐안고 집으로 가버리신 거고요. 남편을 통해서 통보하셨답니다. 와, 나 진짜 엄마가 이렇게까지 화난 거 처음 봐. 자기 대체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 왜 이래? 조만간 다 짐 빼래. 대출 받아서 살라고 이 아파트는 다시 팔아버린다는데. 이 말을 듣고 착잡해진 저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로 곧장 어머니께 다시 연락을 했는데요. 어머니는 수일간 제 전화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몇 번 찾아갔는데도 안 만나주셨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더군요. 저기, 엄마가 화 풀릴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네. 오늘 집 앞에 과일 두고 갔다며 당신? 엄마가 그거 옆집 줬다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래. 집은 하루라도 빨리 뺄 생각하라고 하고. 대체 당신 왜 이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어? 그럼 우리 어떡해? 아니, 사실 이게 진짜 내 탓이기만 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어머니로부터 어떤 언질을 들었는지 몰라도 제 편이 돼주질 않더라고요. 몰라. 당신이 서유를 재우고 시간 남을 때 부동산 좀 알아보고 해봐. 환장하겠다 진짜. 결국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아 정말로 우리는 집을 알아보게 됐고 급히 재정도 아끼게 됐고 난리가 났어요. 수개월을 힘들게 살던 중 저는 갑자기 이상한 상황을 하나 발견하게 됐답니다. 여보, 내가 받은 평수 아파트 보냈는데 아직도 메시지 확인을 안 했네. 좀 보라고 했잖아. 몰라, 나 받은 게 없는데. 일단 나 씻고 좀 올게. 전 이때 답답해서 남편이 화장실 들어가면서 던져둔 휴대폰을 잡고 찾아보려는데요. 그 순간 바로 위에 툭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 앞만 봐도 해독이 어려운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서유리 아버님, 다음에도 서유리랑 우리 태원이랑 함께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태원이가 서유리를 계속 찾아요. 대체 이게 뭔 내용인가 해서 멍하니 있다가 그 톡을 열어서 봤어요. 그런데 몇 마디가 그렇게 길게 나눈 톡방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 눈을 강타한 조금 놀라운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남편이 우리 딸을 안고 어느 키즈 카페 같은 데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고 그 옆엔 고만한 아들내미를 안은 예쁘장한 애기 엄마가 바로 옆에 앉아 V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뭔 사진이야? 언제 이런데? 가만히 있자. 애기 옷 사진이. 생각해보니 이날은 제가 어머니를 따라 성당 교육을 받으러 갔던 날인 거예요. 그날 남편이 딸내미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놀아준다고 했는데 그때 찍은 것 같았어요. 근데 뭔가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 여자들은 알지 않나요? 자기 남편이 뭔가 어색해하는 표정이나 뭔가 해서 여자를 의식하고 그런 얼굴 말이에요. 그 순간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절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와, 깜짝이야. 당신 왜 화장실 앞에서 뭐야? 뭘 보는 거야? 당신 태원이 엄마가 누구야? 이게 다 뭐야? 뭔 사진인데 이거? 그러자 남편은 제가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사진에 깜짝 놀라더니 바로 핸드폰을 뺐더라고요. 이거
그거 그때 저기 언제지? 아 잠깐만 머리 물기 좀 닦고. 아 뭐야 왜 핸드폰을 몰래 보냐고. 저번에 내가 어머니 따라 성당 갔을 때 맞지? 당신은 서율이랑 공원 간다고 했던 그날인 것 같은데? 맞아 그때일 거야. 맞아 서율이랑 같이 갔어. 와중에 전 냉정을 찾기 힘들었지만 아주 건조하게 읊어댔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그때 사진인 것 같네. 당신은 몰라도 애는 머리 펴서 보냈고 어떤지 난 기억하니까. 그게 그날 공원 갔을 때 서율이가 잘 놀아서 어쩌다 보니까 나도 혼자 왔고 거기에 엄마도 혼자 왔고 애들 밥 먹일 때 되고 그래서 애들 놀게 한 거야.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사진까지 찍었대? 그리고 당신 나한테 그런 말 전혀 안 했잖아. 저는 괜히 억하심정인지 몰라도 그 사진 속 이쁘장한 여자가 묘하게 우리 남편 쪽으로 얼굴을 기울고 있는 게 참 싫더라고요. 결혼한 여자들이라면 대부분 이런 거 싫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끼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 내가 서율이 데리고 요앞 놀이터 가서 논다고 쳐? 그때 또래 애 아빠가 옆에 와서 애들끼리 잘 놀면 그렇게 다 같이 한 차를 타고 이동해서 밥 먹고 사진도 저러고 찍으면 어떨 것 같아? 뭐? 그 새끼 가만 안 두지. 그 완전 미친놈 아니야? 얼씨구 나한텐 지금 당신이랑 저 애 엄마가 딱 그 상황이야. 그날 같이 한 차로 움직이고 밥까지 먹고 사진은 왜 찍어서 갖고 있는 건데? 나 못 참겠어. 그 여자 번호 넘겨. 와 여보 이거 진짜 애 욕먹이는 거야. 그냥 단순히 같이 밥 먹고 그랬을 뿐이고 그 뒤로 또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뭐라도 잘못된 것처럼 몰아세워야겠어? 나중에 소율이랑 같이 지나가다가 그 집 또 보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누가 뭐래? 뭘 상상하는 거야? 난 그냥 우리 애랑 애 아빠랑 좋은 시간 보내줘서 고맙다고 단돌이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꿀릴 거 없음 번호 내놔. 이리하여 저는 끝내 번호를 받았고 그 애엄마에게 문자로 연락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저에게 있는 짜증을 다 내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저 서율이 엄마예요. 우리 애아빠랑 서율이랑 차도 태워주시고 밥도 같이 드시고 사진도 예쁘게 잘 찍어주셨다고요. 저희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저랑도 같이 한번 봬요.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제가 문자를 보내놨는데 나중에 아주 호들갑을 떨면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저랑 만나긴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 안녕하세요. 서율이 어머니시구나. 그날 서율이 아버님이 우리 태원이랑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시간 보냈어요. 저도 또 뵈면 좋을 텐데 제가 곧 복직 예정이라 바쁠 것 같아요. 나중에 애들끼리 또 보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왔으니 짜증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단독으로 연락했을 땐 또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문자를 보냈잖아요. 제가 엄마 대 엄마로 보자고 하니까 자리를 훅 피하더라고요. 이때 저는 너무 짜증이 났고 남편은 계속 상황을 회피하다 싸움이 커졌어요. 결국 저는 이 문제를 어머니에게 들고 갔고 어머니는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나 봐요. 가만히 뵙고 그렇게 저한테 차갑게 구시더니 이 내용을 알고서 조금 쩔쩔매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저기 정연이도 뭐 별 생각 있었겠니? 그냥 애들끼리 좋아하니까 놀라고 한 거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어. 딸내미 데리고 다니면서 설마 헛짓할 생각을 했겠어? 근데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몰래 감사의 선물 메시지 같은 것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있던 5만 가지 일은 다 저한테 말하는 사람이 저 얘기를 안 한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치를 엄청 보시더군요. 아유 저기 별일 아닐 거야. 내가 장담해. 우리 정연이는 절대 여자 문제로 속썩일 애가 아니야. 게다가 봐라. 네가 보여준 이 통 내용만 봐도 저 애 엄마가 해픈 여잔 건지 계속 웃고 먼저 말 걸고 하잖아. 이건 진짜 아무 일도 아니야. 그런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안 그래도 지금 좀 심란하다. 승현이네도 안사내 만에 얘기 나오는데 너네까지 이러지 말고 좀 얌전히들 있어. 아 그리고 걔네 신경 쓰느라 아파트는 아무것도 진행한 거 없어. 그냥 거기들 살아. 싸우지들 말고. 네? 저희 아파트 내놓으신 게 아니었어요? 지금 다 말하긴 속 시끄럽고 일단은 그냥 그런 줄 알아. 싸우지 말고 잘 살라니까. 팔았으면 좋겠니 그럼?
어머닌 진짜로 팔려다 만 건지 아니면 저를 겁주려고 했던 건지 몰라도 말을 번복하셨어요. 좌우지간 아파트는 안 팔고 그냥 살게 됐다니 그건 그것대로 다행이나 동선의 일도 신경 쓰이게 됐어요. 마침 남편이 그날 저녁에 와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기 승현이네 이혼한대. 뭐? 아니 둘이 신혼 아니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게 뭔 일이래? 아 모르겠어. 엄마도 쟤네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집 빼고 판다고 아주 머리 아파해. 생각해보니 저런 상황이라서 어머니가 우리들 집까진 처분 안 하고 살게 하시나 싶었어요. 서방님 네가 당장 집 팔고 갈라서니 어쩌니 하고 있고 우리 부부도 나름의 문제를 들고 찾아갔었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을 심란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제 코가 석자인 고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요. 당시 딸 건강 문제로 대학병원을 이제 막 다닌 참이었거든요. 뭔 놈의 일들이 이렇게 겹치는 건지 남편 그 이상한 일부터 우리 동선의 이혼 문제, 소율이 피부 문제랑 진짜 머리 아파. 이런데 내가 언제 복직을 하고 일할 수 있겠어. 이런 하소연은 역시 여동생에게밖에 할 수 없었고 얘는 이때부터 딴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그렇게 결혼했다고 좋은 집 시집 갔다고 자부심 부리더니 쉽지 않지? 그러게 너무 일찍 자랑한다 싶더라. 결혼해서 사는 인생은 평생인데.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도 결혼하란 소리 절대 안 할게. 내가 엄마랑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을 줄이야. 넌 네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 그나저나 언니네 동서분은 왜 이혼하신대? 직업도 좋고 돈도 많고. 그래서 이혼하는 건가? 슬프네. 저는 이런 찝찝한 끝맺음으로 동생과 얘기를 나눈 다음 집에 와서도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연락해서 동서에게 슬쩍 상황을 물었는데 원체 안 친한 사이라 그런지 아주 딱딱하더라고요. 네 형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나요? 네 그렇게 일이 됐어요. 저번에 어머님 생신일로 문의 주셨을 때 저도 이거저거 한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같이 준비할 상황이 못 돼서요. 암튼 그리 됐어요. 죄송합니다. 결국 동서는 자세한 사정은 끝내 말해주지 않은 채 아주 속전속결로 이혼을 하고 이 집에서 잊혀지게 됐답니다. 그 뒤로는 서방님도 집안 행사에 얼굴을 들이미지 않았고 어머니는 계속 시름시름 앓으셨죠. 어쩜 인생사 마음대로 되는 게 없냐. 너무 힘들다 진짜. 우울해서 못 살겠네. 다들 아무도 보기 싫으니까 연락들 하지 마라. 어머니는 명절 때 저랑 동서랑 다 모여있던 모습이 생각나서인지 이후로 웬만한 행사들은 안 보자고 고려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한풀을 하시고 자꾸 쓸데없는 요구들을 하시는 거예요. 정연이한테 잘해주고 살아야 된다. 내가 승연이 때문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우리 귀한 장남 집 내가 자주 들려보지도 못하고 있잖아. 얘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네가 더 잘해 먹여야 돼. 어머니 지금 서율이 챙기기만도 힘들어서 그럴 새가 없어요. 먹는 것도 잘해 먹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고 딸 건강도 괜찮아졌고 전 복직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이 촘촘하게 껴있는 어머니의 히스테리를 받아들이느라 미치겠더라고요. 오는 길에 들러서 반찬 좀 가져가라. 어제 보낸 서율이 사진 보니까 옷을 왜 이렇게 춥게 입혀 다니냐. 너 그거 얼마나 번다고 애를 그렇게 대충 키워? 정연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제대로 내조하며 살아야지. 성장은 지난주에 왜 안 나왔어? 어머니는 아들들 장가 보냈다가 하나 돌아오고 나니 막판에 우울증이 생기신 건지 그걸 자꾸 저한테 해소하려고 하시더군요. 그게 너무 싫어 남편에게 얘기하고 싸우길 반복하다 보니 부부 사이는 굉장히 피로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경 쓸 게 많은 저를 두고 우리 남편은 뭐가 그렇게 힘들고 지쳤던 걸까요? 자기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당신이 계속 바쁘다고 하면서 날 혼자 두고 그랬으니까 나도 당신한테 불만 많았어. 내 잘못만 있는 거 아니라고. 전 이런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 물을 뒤집어 씌우려다 참았어요. 왜냐면 남편은 또 이상한 흔적을 저에게 걸렸거든요. 게다가 이 정도 말이 나오게 된 건 도저히 숨길 수 없게 됐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좀 눈치라도 있어서 뭘 제대로 숨기기라도 하던지 어쩜 이렇게 들킬 일을 저질러? 저번에 그 애엄마 이름 100번 양보해서 그냥 넘어가줬더니 이렇게 뒤통수 치는 거야? 그게 진짜 그 이상의 일은 없었다니까. 거래처 여직원이야. 같이 외근 다닌 것뿐이고. 하지만 전 이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남편 핸드폰이 갑자기 바뀌고 차 블랙박스가 삭제되는 등 이상한 낌새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애 어린이집 보내고 저도 복직으로 바쁘고 한쪽으로는 어머니 전화에 시달리는데 그 사이에서 이 인간은 지 나름대로 바쁘게 머리 굴리며 살더라고요. 핸드폰 내가 어제 증거 찾아서 내 폰으로 옮겨놨어.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하지 마. 둘이 모텔도 다녔더만. 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더 추가로 뭐라도 받아올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입술이 달달 떨려와서 나중에는 발음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남편은 엄청 긴장을 하더니 적어도 이때는 싹싹 빌었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냥 회사에서 서로 힘든 일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는 안 만날게. 당신도 잊어주라. 내가 서율이랑 당신한테 더 잘할게. 말도 안 돼. 난 어머니한테 이거 알릴 거야. 왜 나만 속부려야 돼? 전 그렇게 당당하게 저더러 아들 잘해주라고 요구하시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요. 어머니도 제가 증거를 다 드리미니 움찔하시더군요. 아니 정연이 이 자식이. 그래 알았다. 이게 무슨. 아무튼 그래 내 제대로 얘기하마. 일단 가봐라. 어머니 딴에도 충격을 받은 듯 보였고 전 이때만 해도 어머니 말을 믿었어요. 대충 봐도 이 상황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건 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몇 달이 흘러 갑자기 남편은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걸까요? 나 당신이랑 그만 살았으면 하는데 이혼하고 싶어. 맨날 이렇게 사는 것도 힘들고 눈치 보고 살기 싫다.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이혼해줘. 뭐야? 지금 애도 듣는 앞에서 뭔 소리야? 그러나 남편은 막무가내였고 연일 이혼해달라고 시위를 벌이더니 급기야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이 충격에 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하는 건지 시름시름 앓고 있었는데요. 어머니도 한동안은 제 편을 들어주시다가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 걸까요? 태도를 슬슬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너 성당 제대로 안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그니까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정연이도 너가 자꾸 나랑 부딪히고 하지 않으면 딴 여자 보거나 이혼할 생각 안 했을 거다. 와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 오늘은 어머니랑 얘기 오래 못 나누겠네요. 전화 끊겠습니다. 전 당시 보통 정신 상태가 아니라서 친정에 애를 대충 맡겨두고 머릿속으로 온통 남편의 뒷조사만으로 가득해졌었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하나씩 퍼즐처럼 맞춰나가서 남편이 만나는 듯 했던 그 여자를 찾으러 갔답니다. 그런데 이 기집애가 아주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제가 넉넉고 힘들어하던 사이 뒤에서 어머니와 남편, 이 여자애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고 있었더군요. 저 임신했고 곧 아기 낳아요. 왜 이혼을 안 해주시는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만나뵈려고 했어요. 어머니랑도 이미 얘기 다 됐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 피를 말리실 거예요? 이 기집엔 한눈에 봐도 배가 불러있었고 듣지 않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다더군요. 오빠가 그쪽 때문에 죽을 것 같대요 진짜. 이혼해서 집도 주고 양육권도 주고 다 가지라고 한다는데 자꾸 그렇게 버티실 거예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이 여자의 귀에 눌려버린 저는 몇 마디 시원하게 따지지도 못하고 등신처럼 걸어 나왔답니다. 아마 다들 답답하시고 왜 그렇게 하고 나왔냐며 절 욕하시고 싶으시겠죠. 제가 딱 그 꼴을 저희 친정에 당했답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피해자가 시원스레 일 처리를 못하고 듣는 사람들 답답하게 한다고 우리 친정은 저에게 어마어마한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이고 이 등신아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년 얘기만 고분고분 쳐듣고 나왔어. 그래서 이혼 안 해주고 버티려고? 무슨 깡으로. 게다가 이혼 안 해줄 거면 지들 새끼까지 키우라고 지랄들이던데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세상 등신도 너 같은 등신은 없을 거다. 공부 실컷 시켜놓고 없는 형편에 좋은 아빠를 만들어놨더니 덜컥 결혼부터 해서 애 낳고 그렇게 지 앞길 지가 꼬내아주 그러게. 그렇게 기우는 결혼하는 거 아니랬더니 굳이 우겨가지고 해놓고서는 애미 애비 가슴에 그렇게 대못을 박냐? 왜 다들 나한테 이렇게들 난리야. 자신 있으면 쫓아가서 사위 멱살이라도 잡고 사돈네 집이라도 뒤엎어. 그럼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막 복직해서 난 돈도 없어. 서율은 어떻게 키우라고. 내가 잘 사는 것 같을 땐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나보고 등신이라고? 부모가 할 소리야 그게?
전 이 길로 뛰쳐나와 친정과 한동안 연락을 끊었는데 더 기막힌 일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악마처럼 굴던 남편이 얼마간 연락이 없었고 전 남편이 없는 집에 아이와 살며 죽은 사람처럼 버티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오전 9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그날 날짜까지 다 기억한답니다. 이때 남편이 갑자기 불쑥 들어왔어요. 우리 딸 서유리가 아빠를 놀라서 부르기도 채 전에 남편은 웬 아기를 안아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뭐야 당신? 진짜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못 키운대. 그니까 당신이 좀 어떻게 해줘. 뭐라고? 서유리 너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와 진짜 죽겠네. 사람을 아주 죽어라 하는구만. 니들끼리 좋아서 싸질러 놓고 뭐? 그걸 나보고 키워? 눈에 돌아버린 거 아니야? 남편은 이때 눈이 완전히 맛이 가버려선 그 와중에도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집인지 생지옥인지 전 제 자신이 이제 너무 원망스러워졌어요. 네가 이혼을 안 해주니까 죽어도 자긴 상간녀로 못 살겠다잖아. 연락도 안 되고 못 만나고 있어 지금. 당신이 알아서 해줘. 그러면서 본인 신발도 안 벗은 상태로 현관 옆 소파 쪽에 애기를 누이더니 다시 제 앞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애는 기겁을 하고 울어대고 온 귀를 쩌렁쩌렁 울려대는 그 소음에 저는 제가 더 큰 사고를 치지 않은 게 대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모든 죄악의 씨앗 같은 그 애기를 보고 도저히 한 집안에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당장 이리로 와서 어머니 새끼 데려가세요. 어머니 아들 새끼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눈으로 보시고 어머니가 쓰레기 치워가세요. 하지만 이 말로 인해 어머니는 우리 집에 쫓아오셔서 아기를 데려가긴 했지만 저는 이날 정말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히게 됐어요. 이거 너무 코미디 아닌가요? 말을 못돼 처먹게 했다면서 대뜸 저런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너 네가 이 집을 다 망쳐놨어. 너 같은 게 들어와서 우리 정연이도 아주 말려 죽이고 그러니까 애가 집에 못 있고 자꾸 밖으로 놔두는 거 아니야. 너 좋은 말 할 때 이혼하고 이 집에서 꺼져. 서유리도 내가 데려갈 거야. 안 돼요. 서유리는 안 된다고요. 이때 가운데 껴있는 애들만 미친 듯이 울어대고 나중에 저도 기진맥진해서 울고 가까스로 어머니로부터 제 딸은 떼냈고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말할 힘도 없어 피를 토해내듯 울며 제 딸을 봐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때 조금만 저에게 따뜻하게 말을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말없이 손녀를 받아주면서 그보다 더 지쳤을 딸의 얼굴이라도 한번 쓰다듬어 줬다면 어땠을지. 1년도 채 안 된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버린 딸을 말이에요. 하지만 엄만 저를 대차게 밀어내는 말을 했고 저로서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어요. 너 내 말 안 듣고 똑똑한 척 네 멋대로 살더니 결국 이런 지랄난 꼴을 만드는구나. 이게 뭐야 진짜 한심해 죽겠다. 네 새끼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이렇게 데려와서 환감 넘은 노친네들한테 맡기고 서방 하나 단속 못해가지고 혼의 자식을 떠맡어? 내가 안 떠맡았어. 어머니가 데려갔다고. 엄마 나 지금 힘들어. 나 어머니한테 머리채까지 잡혔어. 그만 좀 해.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유 꼴 보기 싫어. 서유린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 어디 가서 머리 좀 식히던지 해. 아유 속 시끄러워. 좁은 집에 다 같이 부대 끼고 있을 자신 없으니까 일단 너는 좀 나가라고. 그러면서 엄마도 저를 쫓아내다시피 했고 저는 그 길로 터덜터덜 나왔어요. 특별히 문제될 거 없이 멀쩡한 날씨라 전 더 서글프고 살기 싫어지더군요. 멍하니 친정 앞쪽에 있는 한강공원을 보며 계속 타박타박 걸어갔고 그때쯤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이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메고 왔는지 그냥 몸에 달려있는 것 같은 가방 안에 핸드폰만 있을 뿐 그렇게 멍청하게 한강 어디쯤 앉아 서늘한 생각들만 하며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지잉하고 울리더군요. 어머니 아니면 우리 친정엄마 아니면 남편이겠지. 어느 쪽을 받는다 해도 죄다 무겁고 진저리가 나는 말들을 떠올릴 게 뻔해서 안 받았는데 계속 귀찮게 울려서 다시 봤는데 발신자는 동서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받고도 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전화를 받았나 싶더라고요. 동서 연락처가 저장돼 있는 것도 잊을 정도로 이혼하고 나간 동서와 교류가 없었으니까요. 헌데 대뜸 동서는 이렇게 묻길래 저는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형님,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동서가 이 상황을 어찌 짐작했나 했더니 제 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알았다더군요.
저도 톡 상태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최근 바꾸신 사진이 다 까맣고 게다가 죽고 싶다고 쓰셨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가정은 평안하신가요? 전 이때 갑자기 급체해서 뭔가를 다 쏟아내고 토하는 사람처럼 몇 년 만에 연락된 동서한테 난데없이 통곡을 하며 마구 오열을 했어요. 그러고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 콧물 쏟아내며 거의 3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화를 용케 듣고 있어준 동서도 대단했네요. 그런데 끝무렵쯤 동서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향으로요. 형님,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혼을 해주시거나 아님 스스로를 힘들게 하시거나 하고 끝내시게요? 저도 그 집에 당한 게 많아서 아직 해소 안 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꼴도 여전히 똑같고 알량한 재산 갖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거 그대로네요. 저기 제가 대신 복수해드려도 될까요? 복수? 복수라니? 지금 들어보니까 해먹을 만한 방법이 많은데 형님이 너무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실 만도 하지만 일단 그렇게 계시면 안 돼요. 우선은 친정에서 애기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세요. 동서는 넋을 놔버린 절 달래며 계속 일어서라고 말해주더군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었나 싶어 저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들었어요. 저는 우라랑 화병 이런 거 생기는 거 결국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형님 어머님도 말은 그렇게 하셔도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이실걸요. 말이 한 끗 차이라 제대로 표현 못하신 것뿐이에요. 남인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친정 엄마는 더 그렇겠죠. 당하고 다 밀려나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뭐가 되든 들이받아야죠.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사람이 어딨어. 남편이 저렇게 죽자사자 달려드는데 창피해서 어디 말할 데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어머니는 내가 어디 못 갈 거 알고 저렇게 함부로 하시는데 형님 이혼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이혼 왜 할게요? 저는 이때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귀를 크게 핸드폰에 갖다 댔어요. 진짜 어이가 없고 웃겨 죽겠는 게요. 그 사람 그 전 여자랑 계속 만나고 있던 걸 저한테 걸렸어요. 어쩜 아주버님도 그 인간 형이란 사람도 형제가 그리 쌍으로 똑같아요? 어머님 대처도 너무 판에 박은 듯 똑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냥 손이 스르륵 올라가 입을 막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쭉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머니 군말 없이 이혼할 때 다 싹 나눠서 주고 감히 저한테 뭐라 반박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님한텐 본인이 갑질할 수 있으니까 주제에 물리적인 행동까지 퍼부으셨더라. 이거 구미가 당겨서 못 참겠네요. 오지랖 좀 제가 불려도 될까요? 저는 이때 힘겹게 동서에게 그래달라고 차마 제 손으로 못할 일을 동서에게 거의 수동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본인 직업상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왔는지 몰라도 아주 속전속결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형님 증거도 다 갖고 계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게다가 두 분 이혼도 안 했는데 아기도 데려왔으면 혼외자에 상간 증거가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이미 어머니나 아주버님이나 그 여자나 그런 짓까지 해도 형님이 참고 살 걸 아니까 저지랄 들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 셋한테 이렇게 알리세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나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리고 어머니가 또 쫓아올까봐 남편이 또 박살낼까봐 겁나는데. 그냥 절 파세요. 검사인 전 동서와 연락됐고 도움 받고 있다. 그 말만 하고 그 뒤로 전하고 뭐고 받아주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아주버님도 동생이 왜 이혼했는지 어머니한테 들어서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부인은 만만하니까 저러고 사는 거예요. 일단 알리세요. 저는 이때 한참 고민하다가 동서의 재촉으로 인해 이날 저녁쯤 어머니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둘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말 전화가 수없이 폭격처럼 오더라고요. 안 받았더니 어머니와 남편이 저녁에 집으로 찾아왔기에 전 동서가 일러준 대로 말을 했어요. 제가 먼저 청한 거 아니고 동서가 도와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그 여자애 만나고 다니던 증거도 동서 쪽이 다 넘겨줬고 애기 초음파 사진이랑 남편이 저한테 전화로 애기 둘 다 네가 키우라고 욕설했던 통화 녹음도 그리고 그 여자가 저한테 보냈던 문자들까지 전부 동서한테 보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뒷목을 잡으면서 저한테 뭐라고 또 욕을 하려시길래 저는 침 한 번 크게 삼키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기서 저한테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도 있고요. 이미 동서는 다 처리 중이고 뒤이어 저한테 윽박 지르시는 거나 암튼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더 불리하게 되실 거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때 불 꺼진 현관에서 눈만 보이게 절 노려보더니 지 엄마가 이 말에 눈치 보는 걸 보고 한숨을 퍽퍽 쉬다가 묻더군요. 어떻게 그재수 씨 연락할 생각을 다 했어? 너 진짜 대단한 머리다. 사람 피 말리는 재주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꽈야겠냐? 하지만 제대로 또박또박 받아치지 못할 정도로 이제 지쳐버렸고 그만한 말재간도 없는 저는 동서의 충고대로 그냥 몇 마디 안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여기서 더 말꼬리 잡지 말고 그만하고 돌아가. 법으로 해결할 거니까 이미 동서가 다 처리하고 있어. 대체 이 둘은, 특히 어머니는 동서한테 얼마나 밉보이고 이혼 과정에서 당하셨길래 저를 한번 짝 째려보시더니 나가버리시더군요. 더 크게 난리칠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급격히 빠르게 이혼 진행이 됐어요. 전 이혼하면서 제가 겪게 될 상황이 겁먹어 있었는데 동서는 이때 상간녀 고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팁을 주더군요. 재산 분할이 시원스레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부분도 도움을 받았고 안 되는 부분은 더 알려줬어요. 많이 못 받으실 거지만 그래도 좀 더 받으시려면 그 여자애네 집 건물 있다면서요. 분명히 어머니 늙은 여우가 다 돼가지고 새 며느리가 좀 사니까 그 집 덕도 보려고 했겠죠. 그러니 못 이기는 척 애 받아주는 척 하면서 본 며느리 지발로 아무것도 못 갖고 나가게 몰아붙인 거고요. 아, 그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여자의 집에 알려서 소문낸다 하세요. 맘카페건 어디건 다 제보해서 알린다고요? 유명한 가게들 들어선 건물인데 타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딸을 쥐잡듯 잡고 어머니랑 아주버님도 멱살 잡히겠죠? 결과는 어찌 될지 몰라도요. 저도 이혼 문턱에서 자꾸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악을 쓰는 어머니와 남편에게 이 얘기를 던졌더니 지들 새 삶에 걸릴 것 같았는지 그제서 저에게 확 꼬부라지더군요. 아니... 좋아, 그럼 양육비를 다 선불하는 셈 치고 집은 당신이 갖도록 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 나 진짜 크게 결정한 거야. 집만으로는 안 돼. 소율이 앞으로 어떻게 키우라고? 난 주기적으로도 계속 찾아갈 수 있어. 소율이 데리고 나타날 거야. 남편은 여기서 왁 하고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마저도 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번뜩 들었나 봐요. 이래서 사람이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증거랑 뭐든 힘에 빌려서 기왕이면 가장 센 데에 가서 도움을 얻어 반격해야 되나 봐요. 이러니 저러니 지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남편은 군말 않고 집과 위자료, 아이 양육비 선불 겸 해서 억대의 돈을 저에게 지급했어요. 하지만 순수한 계산으로 단지 뭐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상간년 아버지 건물이 그 지역에서 몇백억대 할 거예요. 그러니 전 와이프가 계속 들러붙는 거 처리하고 지는 완전 새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준 거는 그냥 다 받으세요. 지난 날에 대한 보상이고 똥 치우는 값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대로 넘기기 힘들어서 시간 좀 지나 맘카페에 슬쩍 이니셜이나 이런 거 몇 개 숨겨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사람들 어느 정도 본 것 같았을 때 글을 지웠고 탈퇴해서 흔적을 지웠는데요. 결국 남편과 그 상간년 사이도 부당하다는 게 그 건물이 있는 동네에 알려졌고요. 둘 사이는 순탄치 않아 보여요. 왜냐면 남편의 톡 프로필 사진도 시꺼멓게 변했더라고요. 원래는 그년과 아기랑 단란하게 찍은 사진을 올려놨었거든요. 저는 그런 터널을 벗어나와 남편이 준 아파트도 팔고 위자료까지 다 모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몇 년 뒤면 제 딸도 학교에 갈 테고 남편과 셋이 살던 흔적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싱글맘으로 워킹맘으로 살기 힘들지만 아무튼 그때 동서에게 만난 것으로 인해 새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